여러분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정목입니다. 2026년이 시작되고 그리고 이렇게 세종 청사까지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더구나 점심 공양 시간을 이용해서 그냥 허겁지겁 떡 한 쪽에 이 김밥 드시고 그리고 법회에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세종이 그렇잖아요. 와서 이렇게 보다 보면 건물들이 번뜩번뜩하니까 굉장히 살만해 보인다 싶은데 실제 어떠세요? 살만해요? 편안하신가요? 예, 웃는 분도 계시고 뭐 이제 여러 그 속에는 함축된 게 있겠죠. 제가 지난주에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리고 있는 우리들의 이순신이라고 하는 전시를 보러 갔다 왔어요. 이순신에 대해서야 우리가 여기저기 뭐 역사로도 알고 많이 들어서 대한민국 국민이라 그러면 이순신을 모르진 않는다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은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정말 깊이 있는 상식을 가지고 계실까요? 우리가 어쩌면 파편 조각처럼 들었던 이야기들 또 내지는 많은 정보 이런 걸 통해서 당연히 내가 알고 있다 생각하는데, 오늘날에도 뭐 서울 광화문에 제일 중앙에 이 대한민국의 중심이라는 서울 광화문을 지키고 계시니까 지금도 내 곁에 계시는 것처럼 또 이 땅을 지켜주고 계시는 것처럼 생각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내가 그분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게 얼마나 그 착각인가 이런 걸 전시장에 가서 보면 또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 전시되어 있는 많은 유물 중에 특히 제 눈길을 끌었던 게 장군이 썼던 투구예요. 철갑으로 만든 그 투구가 구멍이 뚫려 있는 투구였는데, 순간 그 구멍 뚫린 투구를 보면서 장군의 인간적인 고뇌 그리고 또 그 무게가 느껴져서 좀 가슴이 울컥했거든요. 철제로 만든 투구에 뚫려 있는 그 구멍이라는 건 세월이 가서 낡아서 뚫린 게 아니라 생사가 오가는 전장의 한복판에서 그렇게 장군이 감내해야만 했던 그 어떤 전투의 상흔이잖아요. 예, 그런 뜨거운 그런 감정이 그래서 복받쳐 올라왔거든요. 나라가 부여한 임무를 머리에 쓰고 그리고 전장터에서는 한순간도 이 투구를 벗지 않았을 거예요. 그 순간은. 그렇게 내려놓지 못했을 그 고독한 리더의 어떤 숙명, 그것이 그 투구에 담겨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충무공의 그 장검, 긴 칼 있죠. 물론 그 쌍용검인가 그거는 이제 그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태연 이무생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작해 만들어준 두 자루의 보물로 지정된 긴 칼이 있습니다. 그 장검 앞에 잠시 한참 머물렀어요. 잠시 그 말씀을 드리자면 삼척서천, 산화동색, 일휘소탕, 혈염산화 이런 글이 그 칼에 새겨져 있는데, 석자 칼로 하늘에 맹세를 하니 강산이 떨고 한번 휘둘러 쓸어버리니 피가 강산을 물들인다, 이런 명문이 새겨져 있어요. 아주 결연한 의지가 새겨져 있죠. 이게 거의 길이가 2m 정도 되니까, 그리고 무게가 한 5kg 정도 된다고 하니까 직접 그거를 실전용으로 쓴 칼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장군이 언제나 그 의전용으로 놓고 자기 정신을 매듭짓기 위해서 그래 정신의 지표로 삼았을 법한 그런 장검이에요. 이 길고 무거운 칼을 매일 바라보면서 편안함과 내지는 안락함을 단칼에 베어버렸을 거예요. 그리고 나라와 백성을 향한 그런 무거운 책임감을 되새기셨겠구나 하면서 제가 그 칼 앞에 서 있었죠. 압도적인 무게를 감당하는 자의 위엄, 그리고 가장 무겁고 불편한 것을 곁에 두고 그 바람에 가장 강력한 평화를 이루신 분이기도 하죠. 장군의 칼이 너무 길고 무거워서 휘두르기조차도 벅찬 것이지만, 그러나 그 무거운 칼이 장군의 곁을 지키고 있었고 그 덕분에 바로 조선의 바다가 평온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김훈의 칼의 노래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칼의 노래에 그런 대목도 있잖아요. 장군이 칼을 곁에 두고, 바로 이런 칼을 말하겠죠. 곁에 두고 칼의 울음을 들었다. 칼이 우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여러분에게도 행정이라고 하는 임무의 보검이 각자에게 주어져 있다고 생각해요.
때로는 그 업무의 무게가 무거울 수도 있고요. 또 덜어는 내려놓고 싶을 수도 있고 또는 편안한 길로 가고 싶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순신 장군이 그 무거운 칼에 자신의 맹세를 새겼듯이 여러분 여기 와 계시는 여러분들은 그 업무의 공익이라고 하는 그런 명문을 가슴에 새길 수밖에 없는 또 그런 한 분 한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 무게를 기꺼이 감당해야 하는 사람들, 또 감당하겠다라고 작심하고 공무원이 되신 분들이실 테니까 말이죠. 그럴 때 비로소 세상을 지켜내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몇 달 전에 편안함의 습격이라고 하는 뼈 때리는 책을 한 권 만났어요. 현대인이 추구하는 안락함이 오히려 우리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갉아먹는다라고 지적을 해요. 사람들이 안정되고 편안함을 얻으려고 필사적으로 사실 노력하고, 그리고 우리는 생존을 위한 그 본능으로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 책에서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본능이 과잉된 편안함, 그리고 그 과잉된 편안함과 만났을 때 진화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역행한다. 오히려 편안함이. 그러니까 인류가 수만 년이라는 시간을 겪어오는 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결핍과 그리고 도전이라는 게 있었지 않겠습니까? 인류 최초의 인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네안데르탈인 그 책에 나오는데, 네안데르탈인의 이 두개골, 그 유물 중에 두개골을 보면은 거의가 다 맹수에게 상해를 입은 것. 예, 그러니까 이렇게 제대로 된 두개골 하나도 없는 거예요. 거의 상해를 입고 다 정말 상처를 입은 어마어마한 그런 상처 입은 게 80%가 넘는데요. 그런 시간과 우여곡절들을 겪어오잖아요. 그러니 사방에,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다 사라졌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도전하고 결핍을 느끼고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오히려 사방에 편안함이 깔려 있어요. 우리들의 주변에는. 그래서 오히려 비만이 생기고 우울증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만성질환이 편안함 때문에 온다는 걸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저자는 1년 전쯤에 1년에 참 한 번쯤은, 1년에 한 번쯤은 자신을 극한으로 몰아붙이는 그런 경험이 인간의 몸과 정신을 다시 회복하게 해준다. 뭐 그런 이야기였어요. 우리는 근데 1초의 지루함도 못 견딘다는 거죠. 현대인들은. 그 지루함을 견디지 못해서 이제 바로 뭐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하든 뭘 하든 뭐 쇼츠를 손가락으로 이렇게 계속 그리고 뭐 이렇게 올리던 내리던 이거잖아요. 계속 눈이 계속 거기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창의성을 오히려 잃게 하고, 우리 이 시대에 사는 사람은 지루함을 견디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편안함만을 추구하다 보면 성장이 멈춘다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왜 편안함이 감옥이 되는 걸까? 우리가 그것 때문에 돈을 버는 건데, 직장도 다니는 건데, 편안함 속에 살면 회복력이 상실이 된다 그래요. 적절하게 스트레스도 받아야 되고 추위도 견디고 더위도 견디고, 앞으로 이제 점점 더워질 거 아니에요? 굶주림이 있어야 배가 고픈 것도 알게 된다는 거죠. 육체적 불편함이 있어야, 그래야 그 고통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단단하게 해주고 결속력 있게 해주고 세포 조직이 단단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야 미토콘드리아가 바글바글해질 거 아니에요? 예, 근육이 단단해진다는 건 미토콘드리아가 바글바글해진다는 거고, 미토콘드리아가 바글바글해진다는 건 전자전달계를 통해서 우리의 몸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ATP라고 하는 에너지를 전달해 주어야 우리가 활동도 할 수 있고 제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 여러분이 제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는 거거든요. ATP라고 하는 에너지, 그 에너지라는 화폐가 없으면 이 몸이 운용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편안함 속에서는 그렇게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해요. 너무 편안하기만 하면 작은 시련에도, 또 누군가가 하는 작은 한마디 말에도 곡해하고 왜곡하고 슬퍼지고 상처받게 되죠. 그래서 너무 쉽게 무너지는 나약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채우고 싶은 욕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욕구가 바로 그냥 원하는 대로 소원 성취가 착착착착 다 이루어진다. 그런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면 뇌의 도파민이 교란이 일어난대요.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면 오히려 도파민이 체계가 교란이 되어져서 더 큰 자극이 와야 돼요. 그 더 큰 자극을 원하니까 도파민이 요구하는 건 바로 뭐겠어요? 더 즐거운 거, 더 쾌락, 더 강한 거, 더 센 거. 그래서 생기는 게 중독증이잖아요.
뭐가 됐든 술이 됐든 뭐가 됐건 다 중독이 오죠. 삶이 너무 편안해지면 사소한 불편함, 뭐 예를 들어 인터넷이 좀 느리다든지, 우리나라 사람들 딴 나라 가면 거의 미칩니다. 인터넷 속도 더딘 데 가면 거의 못 삽니다. 정말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이 좀 느리고 또 약간의 대기 시간이 길어진다든지, 식당 갔는데 음식이 늦게 나온다든지, 내가 먼저 왔는데 저 사람 테이블에 먼저 가면 눈이 확 돌아가잖아요. 우리가 이 기다림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 견딜 수 없는 거라는 거죠.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괴로움을 불러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괴로움과 불행으로 인식되어지기 때문이잖아요. 편안함이라고 하는 게 결코 나쁜 것도 아니고 악도 아니죠. 그러나 의도적으로 아주 가끔은 불편한 방식과 불편한 조건, 그리고 그런 환경을 선택해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안정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 정당한 거죠. 안정감에만 근데 머물러 있다면 인간 본연의 생명력 그리고 야성이 단절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에서 그 얘기를 해요. 정말 그 저자의 경험은 혀를 내두를 정도의 어마어마한 그런 그 경험들이 있어요. 알래스카 북극권에서 33일간 그 순수 야생의 탐험가로 이제 지내게 되는 그런 게 이제 나오는데, 기회 되면 한번 읽어보시면 너무 재밌을 거예요. 그 저자는 현대의 모든 편안함을 뒤로 하고 영하 30도, 40도인가 뭐 이런데 그 추위를 이기고 갑니다. 그 거센 바람이 부는 곳, 정말 야생의 인간으로 돌아가야 생존할 수 있는 곳, 그 알래스카 황무지로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생존을 위해서 직접 사냥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냥을 했는데 바로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요리해야 되는 거죠. 그 요리를 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 또 장난이 아닌 거죠.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짐, 40kg 가까이, 36, 40kg 되는 짐을 지고 계속 행군을 해야 됩니다. 이 작가는 사실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예, 그리고 자기의 아버지가 자기 어릴 때에 일찍 어머니를 버리고 다른 여자 만나 가고, 또 아버지도 알코올 중독, 삼촌, 조카 다 알코올 중독으로 사고 쳐갖고 전부 감옥소 가 있고, 그것뿐이 아니에요. 이 집안 내력 자체가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하고 사고 치고 감옥소 가 있는 사람이 많아요. 자기 안에 DNA에 피가 그게 흐른다는 얘기죠. 그걸 이 사람이 압니다. 자기도 알코올 중독자이고,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내가 알코올로 인해서 사고 쳐서 나도 감옥소에 가 있게 될 거야. 그리고 아니면은 내가 죽게 되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무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요.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에 엄청나게 술을 마시고 그냥 거의 다 뻗습니다. 그리고 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또 일을 합니다. 또 돈을 벌어요. 또 술을 막 마시고 또 그냥 퍼대집니다. 이걸 반복하면서 자기가 토해놓은 토악질이 이 바닥에 흥건한 것을 아침마다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일요일을 맞이하고 또 월요일에는 또 일하러 나가고, 이렇게 반복하면서 이게 뭐 사람인가라고 생각할 정도의 생각을 하다가 어느 날 정말 우연히 그렇게 오지 탐험가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 보리라 작정을 하는 겁니다. 네, 이 사람이 또 유명한 저널리스트니까, 저널리스트는 여러 가지 그 잡식 지식이 많은 게 저널리스트잖아요. 그런데 어쨌건 자기가 한번 오지를 떠나봐야겠다고 하죠. 그러면서 이제 그 많은 책 중에 중간에 배고픔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굉장히 재미있는데, 현대인은 배가 고프기도 전에 시간 되면 그냥 음식을 넣는다는 거죠. 배가 고파서 먹는 것이 아니라. 알래스카에서는 그는 여러 날 동안 극심한 에너지를 소모해야 돼. 에너지가 다 소모가 되다 보니까 생애 처음으로 자기가 정말 이 세포 하나하나가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배가 고픈 거예요. 여러분 혹시 세포가 비명 지를 정도로 배고파 본 적 있으셔요? 특히 이 정도 급수 되는 공무원 급수 되시면은 그냥 먹는 것이 바로 앞에 딱딱 당도에 있을걸요. 집에 가면 냉장고에 그득, 뭐 간식, 뭐 원하는 대로. 마트 언제든지 가실 수 있잖아요. 그때 이 사람이 깨달아요. 우리가 평소에 느꼈던 배고픔이라고 하는 건 진정 배고픈 게 아니었구나. 그냥 입이 심심했고 그냥 궁금해서 먹었던, 습관적으로 먹어왔던 거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어쨌든 사냥을 하는데 그 북극의 술록을 계속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북극의 술록 그 카리브라고 하는 걸 따라가서 어찌됐건 사냥에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고기를 겨우 얻어요. 근데 평소처럼 편하게 이렇게 테이블에 앉아 먹을 수 없어요. 피하고 살이 엉겨붙어 있으니까 분리해야죠.
직접 손질해야죠. 그 찬 냉기의 바람 속에서 뭔가 하여튼 불을 지펴야죠. 구워야죠. 그때 이제 한 점의 고기를 먹으면서 하는 말이에요. 이 한 점의 고기가 내 생명을 연장해 주노나. 아, 내 생명 연장을 해 주는구나. 그런 강렬한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뭔지 느껴지시죠? 마트에서 포장되어진, 랩으로 이쁘게 쌓여진 포장된 고기를 살 때는 절대 느낄 수 없는 감각인 거죠. 생명에 대해서 그 고기 한 점을 먹으면서 정말 처음으로 지독할 정도로 감사를 느꼈다는 거예요. 지독할 정도로. 그 감사함과 그리고 생명의 연결, 이 모든 연결에 대해서 그때 철저하게 느꼈다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돌아올 때는 따뜻한 33일을 끝내고 돌아왔을 때 샤워를 했을 거 아니에요. 따뜻한 물에. 그 따뜻한 샤워 한 번, 그리고 부드러운 침대 하나가 나에게 이토록 눈물나게 고마운 것이었던가라는 거죠. 평소에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었던 편안함들이 극한의 불편을 겪고 난 뒤에야 비로소 기적처럼 다가왔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제가 아주 몇십 년 됐는데 그 전에 강원도 산골 작은, 그러니까 마을로부터 한 4-5시간 올라가야지 있는 작은 암자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제가 수행하고 있을 때인데 전기가 일단 안 들어오고 물도 안 나오니까 계곡에 가서 항상 물을 길어와야 되고, 겨울에는 땔감을 갖다 놓지만 거의 땔감을 구하러 며칠 단위로 한 번씩 부목 아저씨를 따라서 나무를 하러 가야 됩니다. 그렇게 나무단을 끌고 와서 방에 이제 불을 지피죠. 그때 아랫목에 이불 깔아놓은 아랫목만 따뜻할 때, 여기는 차가운데 윗목은 차갑고 아랫목이 따뜻할 때 그 따뜻한 온기가 주는 감사함, 그게 이분이 느꼈던 거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정말 말할 수 없이 포근하죠. 그때 추운 겨울이지만 그 아랫목의 따뜻함, 내가 불을 지펴서 따뜻해진 그 온기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감사하게 되잖아요. 정말 그러고는 반찬이냐고는 딱 3가지였어요. 보통은 2가지인데 어느 날 3가지가 나와. 하나는 동치미, 그 다음에 하나는 시래기 무친 거, 그 다음에 무를 채 썰어서 무쳐놓은 거. 무 채 썰어서 나오는 거 다 무와 관련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무를 채를 썰어 나오는 거는 한 2주에 한 번 정도. 그러니까 거의 동치미하고 그냥 시래기예요. 그런데 이게 꿀맛이에요. 정말 그 맛은 잊을 수가 없고, 제 생애에 그렇게 맛있는 시래기 나물과 동치미를 정말 먹어봤나? 여러분들도 동치미는 드셔보셨을 거지만 정말 입에 달디단 진짜 포도당이 꿀이 줄줄 흐를 것 같은 맛의 그 동치미 맛 아세요 혹시? 연세 드신 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고 새벽 3시에 이제 예불 하려고 법당을 나가려고 문을 열면 눈이 하얗게 수북히 쌓여 있어요. 그럼 사람이 다니는 데 가니까 큰 짐승 발자국만 꾹꾹 찍어 있어요. 곰이 왔다 간 건지 멧돼지가 왔다 간 건지 모르지만 툭툭 찍혀 있습니다. 그거 이제 신발 신고, 그 신발이 차갑죠. 그냥 발 끼워 넣기가 진짜 추울 정도로. 그러면 이제 법당을 올라가요. 법당이 바깥 공기보다 더 차가워요. 왜냐하면 공기가 그 안에 가둬져 있어갖고 바깥 냉기가 차라리 나요. 법당에 들어가면 코가 날아간다 그러잖아요. 우린 코가 날아가는 게 아니라 그때는 왜 모자 쓸 줄도 몰랐는지 모자도 없어요. 쓸 모자도. 요즘은 넘치는 게 모자인데 그냥 깎은 머리에 법당에 올라가니까 우린 머리통이 날아가는 것 같을 정도의 추위예요. 혹시 모르시죠? 정말 추워요. 요즘은 법당 가면 그래도 냉난방이 있잖아요. 그때는 냉난방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부처님 앞에 기도하려고 이제 촛불을 켜놓잖아요. 그건 그 촛불 2자루에서 나오는 불빛만 의지할 뿐이에요. 그 다음에 내 몸의 온도만을 의지할 뿐이죠. 그렇게 예불을 마치고 내려와서 방에 가서 따뜻한 그 이불 아랫목에 발을 넣고 손을 넣을 때 오는 그 따뜻한 온기.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감사함이잖아요. 배고픔이 있어야 음식이 맛있고 추위가 있어야 온기가 달콤하고 몸을 감싸는 것이듯이 사실 모든 게 갖춰져 있는 안락함 속에서는 우리가 살아있는 생동감이라고 하는 걸 느끼기는 어렵죠. 그래서 이분은 불편함 속에서 우리가 생명체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느껴봤다. 그런 얘기를 해요. 사실 우리가 틈만 나면 스마트폰을 꺼내서 뇌에 끊임없이 자극을 주잖아요. 주입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이분은 그 얘기를 해요. 마치 그것은 정신적인 정크푸드를 먹는 것과 같아. 이 정신세계에.
왜냐하면 뇌라고 하는 건 외부 자극으로부터 완전히 차단되어서 따분함을 느껴야, 따분함을 느끼기 시작할 때라야 비로소 이 뇌는 내부로 시선을 돌린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야지만이 뇌가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바깥으로 계속 관심을 갖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제가 오래전에 어떤 기자가 쓴 글을 본 적이 있는데, 그분이 프랑스에서 운영하는 수도원, 그러니까 수도원에서 운영하는 무슨 명상센터를 갔답니다. 근데 그 명상센터가 산골이에요. 딱 들어가면 일단 거기 전기가 일체 없어요. 그래서 핸드폰 일체 안 되고 컴퓨터 안 되고 이메일 주고받지 못하고 전기와 관련된 건 일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 거기에 한 달을 머물던 보름을 머물던 침묵, 묵언을 해야 돼요. 거의 3, 4일 동안은 내가 왜 돈 들여서 이 멀리까지 와서 이 짓을 하나, 진짜 죽겠더래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며칠 지나고 나니까, 한 4일 이렇게 지나고 나니까 자기 자신과 만나는 거예요. 처음으로. 그 바깥으로만 관심을 가졌다가 그냥 침묵해야지. 아무도 말 상대할 거 없지. 바라볼 게 자연밖에 없지. 주는 밥 한 끼 먹을 뿐이지. 전기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따분함을 견딘다. 근데 우리가 따분함을 견디지 못하는 건 끊임없이 다음 자극을 원하잖아요. 그리고 미래의 재미를 쫓아가잖아요. 따분함과 지루함은 감옥이 아니라 진정 참 나를 만나는 통로라는 겁니다. 그것이. 예. 그래서 스마트폰을 덜어 내려놓고, 물론 공부를 위한 검색 이런 거 다 필요하겠죠. 그러나 내가 막 이렇게 손가락으로 위아래로 이거 하는 거, 인스타그램 봐야 되고 뭐하고, 여러분 인스타그램이 됐던 트위터가 됐던 페이스북이 되었던 그 모든 건 가짜의 세상이에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보여질 리가 없잖아요. 행복하지 않은데 행복을 보여줘요. 아름답지 않은데 아름다움을 보여줘요. 가진 것도 별로 없는데 가진 것처럼 보여줘요. 근데 우리는 그 가짜의 세계에 현혹되어져서 어머 나도 이거 가지고 싶다 이래지잖아요. 가짜의 세계에 현혹되면 현혹될수록 여러분 스스로와 대면했을 때 당혹감을 면치 못해요. 왜냐하면 그 공허함이 채워주질 못하거든요. 덜어놓은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잠시 창밖을 내다보기도 하고 뭐 바람 소리를 듣기도 하고 말이에요. 산책도 하고. 다 산책하고 걷긴 하겠죠. 근데 정말 조용히 혼자 홀로 걸어보라 이거예요. 바람 소리를 느껴보고 찬 공기를 얼굴에 뺨에 와닿는 걸 느껴보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보라는 거죠. 그럼 그것이 우리 정신을 맑게 정화해 준다는 거예요. 제가 또한 오래전에 독일에, 여러분도 가보셨을 분이 많을 것 같아요. 라인강의 로렐라이 언덕 있잖아요. 거기에 가면 이제 인근 마을, 양쪽에 마을이 있는데 이 마을과 이 마을 사이에 아름다운 그 라인강이 흐르죠. 거기에 다리 하나만 놓으면 그냥 5분이면 가는 거리예요. 거기서 출퇴근을 하더라고요, 마을 사람들이. 5분이면 달려가는 길을 절대 지금까지도 다리 하나를 놓지 않고 배를 타고 다녀요. 왕복으로 뭐 가는 데만 3, 40분 이상 천천히 그냥 라인강이 유유히 흐르는, 초록의 녹빛의 강이 흐르는 곳을 유유히 가면서 그냥 자연을 바라보면서 가요. 그냥 선진국이라고 하지만 잘 사는 나라들이 가서 보면 답답함, 지루함, 더딤, 이 모든 것들이 오히려 우리의 뇌와 우리의 생명력에는 훨씬 좋다는 말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 가끔은 필요하다. 우리는 뭐 불편을 못 견디잖아요. 여기 길 뚫고 저기 길 뚫고 이 길 뚫어서 안 되고 위로 다리 놓고 뭐 그다음 터널 뚫어 놓고 막 하잖아요. 빨리 해서 도착했는데 뭐예요? 불행하다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했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죠. 어쨌든 그들은 주민과 관광객이 배를 타고 강을 건너 지금도 다리가 놓여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산이 없어서가 아니죠. 예산 충분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거기 쓰지 않아요. 라인강 특유의 그런 중세적인 풍경, 그리고 자연의 경관, 이런 게 훼손되지 않도록 다리를 건설하지 않고 배를 타고 그런 이웃 마을에 일보러 가는 거죠. 5분이면 되는 거리를 1시간씩이나. 그게 너무 비효율적이지 않느냐 하겠지만 세상은 효율로만 움직이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 자체가 효율로 움직이게 되면 사람이 사람으로 안 보여요. 능력이 있냐 없냐, 실력이 있냐 없냐만 보게 돼요.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려면 덜어는 극악한 상황, 좋지 않은 상황을 마주해봐야
그 느림 속에서도 또 여러 사람의 유형이 보이는 거예요. 빨리빨리만 내닫다 보면은 뒤쳐져 오는 사람이 갑갑하게 이를 데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은 루저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 루저는 존재하지 않잖아요. 아시다시피. 다 각자의 삶의 속도가 있잖아요. 예. 어쨌든 불편함을 선택함으로써 생태도 지키고 역사도 지키고 아름다움도 느낄 수 있는 여유도 생기고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면서 깊은 사유도 하고 말이에요. 지금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죠. 우리가 편안함이라고 하는 걸 얻게 되는 것으로 인한 대가, 그걸로 물론 지금은 과거에 뼈 빠지게 뼈가 휘도록 허리가 휘도록 일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육체적으로 안락을 누리기만 하면 되니까요. 반면에 우리의 몸과 마음은 시련을 겪을수록 강해지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육체가 원래 그랬대요. 그러면은 병이 안 나요. 자, 근데 너무 편안해진 나머지 작은 스트레스, 추위, 더위 쉽게 무너지는 걸 뭐라 그래요? 요즘에 유리멘탈이라고 그러죠. 예. 그리고 약한 체력. 근데 말이에요. 물론 젊을 때에는 고생하는 것도 괜찮고 뭐 즐거움도 보람이 있어요. 즐겁고 보람도 있어.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써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능적으로 우리가 에너지를 좀 덜 써야겠다 이런 건 있어요.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안정과 편안함을 선택하게 되죠. 이건 게으름이 아니라 지혜로운 자기 보호예요. 사실은 젊을 때는 연료가 가득 찬 자동차와 같아서 험로를 달려도 금방 정비가 돼요.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꼭 필요한 곳에만 에너지를 전략적으로 써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움츠리게 되기도 하죠. 그럼에도 편리함보다도 가끔은 불편함을 선택해보라라고 하는 것은 젊은이처럼 무모하게 에너지를 쓰라는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그리고 의도적으로 작은 불편함도 그러한 불편함을 겪음으로써 감각이 죽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감각이 무뎌지지 않게 하라. 둔탁해지지 않게 하라는 거죠. 공무원이라고 하는 직업은 누구보다도 안정과 안녕을 핵심 가치로 삼고 있는 직업군이에요. 공무원에게 안정된 시스템과 정년 보장, 이건 굉장한 축복이죠. 그리고 안락함에만, 그런데 그렇게 축복이긴 한데 이것이 안락하게만 길들여진다면 그러면은 적응의 근육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직장이 나를 지켜주는 동안 나는 나 자신을 단단하게 만들고 있나라고 한 번씩 질문해 보라 그래요. 그렇죠? 불편함은 나를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나를 더 높은 의식 수준으로 도약시킨다는 거죠. 예. 그래서 매뉴얼대로만 움직이면 가장 편안한 길이죠. 그러나 동시에 나를 가두는 감옥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규정 안에서 안주하기보다 그 안에서 아주 작은 1%라도 작더라도 새로운 시도를 해보려고 하는 삶의 역동성을 가져보라는 말이죠. 매뉴얼은 가라앉지 않게 하는 구명조끼 같은 거예요. 그러나 목적지까지 가게 해주는 돛은 아니거든요. 그것이 여러분을 괴롭히는 불편한 업무가 있다면 그건 여러분이 대체 불가능한 전문성을 만들어줘요. 그런 불편함이 여러분에게. 누구나 매뉴얼대로 할 수 있는 일, 이건 조만간 AI가 다 대신할 거예요. 여러분이 매뉴얼대로 움직이는 일, 그거는 멀지 않은 날에 아마 5년, 10년? 글쎄 10년이라는 세월 절대 안 갈 겁니다. 2, 3년? 여러분 살아보세요. 2년, 3년, 5년 안에 정말 얼마만큼 대단한 그 AI 시대가 와버리는지 이미 눈앞에 목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매뉴얼대로 움직이는 건 AI가 다 대체할 겁니다.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은 거기서 뭘 할 거냐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AI가 대체할 수 없는 건 골치 아픈 일들 해결하는 걸 AI가 하기 어려워해요. 얘는 정보, 데이터가 있어야 되거든요. 빅데이터가 들어오면 그냥 자기는 그 패턴대로 가면 돼요. 근데 사람은 패턴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직감대로 가거든요. 불편함의 해결, 그게 바로 여러분의 생존권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생존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일 거예요. 같은 서류 하나를 작성하더라도 또 민원인이 뭔가 고민거리 하나를 물어온다면 어떻게 하면 시민이 더 읽기 쉽고 편하고 그리고 내가 그러기 위해서 문장을 한마디를 더 작성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어떤 식으로 할 때 이 사람의, 이 시민의 또는 이 주민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뇌하는 일, 이거는 AI는 못해요. 인간이 할 수 있거든요. 우리는 사람이 하는 일을 해야 돼요. 기계한테 겁먹을 이유도 없어요. 기계가 절대 인간 못 따라오는 거 있거든요. 직관 못 따라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강의했는데 인간은 눈치가 빠르거든요. 직감적으로. 바로 이 둘이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내가 들어가니까 말을 딱 멈춰, 스탑. AI는 그 말 멈추는 게 왜 멈추는지 몰라요. 정보가 없으면. 근데 사람은 낌새를 바로 압니다. 아, 저가 내 흉 보고 있었다. 아니면 내가 들으면 안 되는 사람에 대한 말을 하고 있었다. 이 낌새는 인간만이 갖고 있는 능력이에요. 이건 AI가 대신하지 못해요. 그렇잖아요? 이런 능력들이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정각사에서 얘기했는데 그러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뇌과학자가 쓴 내용이 뭐냐면 셰익스피어식의 사고방식을 가지라 그래요. 420년 전에 책을 쓴 셰익스피어의 비극이나 희극. 왜 그들의 주인공을 담는 우리가 사고방식을 하라 그러느냐. 셰익스피어식의 사고방식은 절대 결론을 안 내립니다. 선과 악이 없습니다. 예,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모순이 동시다발로 무대 위에 다 올라옵니다. 왜? 인간 자체가 모순이거든. 이런 면도 있는데 저런 면도 있어. 저 사람 굉장히 괜찮은 사람인데 뒤로 돌아간 거 저 인간도 아니네.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사람만이 갖고 있는 모순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모순을 우리가 다 견디면서 봐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인생 공부는 결론 내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대가 죽는 날까지 결론 내린 거 하나도 안 맞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한테 내린 결론도 맞지 않고 남편, 아내, 자식 누구에게 내린 결론도 정답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셰익스피어는 정답을 안 내려요. 네, 그냥 무대 위에 다 올려요. 어떤 답도 주지 않아요. 그런 사고방식을 하라는 거예요. 왜 420년 전에 책 쓴 사람의 내용을 끌고 와서 우리의 브레인이 그걸 필요로 하는가. AI 시대에 AI와 맞설 수 있는 유일한 것, AI가 대체할 수 없는 것이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 모순을 감당하고 견디는 것. 그 모순을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 그 능력이 대단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 품새를 키워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걸 키워서 안 된다는 거죠. 어차피 여러분 그 어떤 능력을 갖추셔도 AI 못 따라가요. 따라가실 수 있어요? 못 따라가요. 근데 AI가 여러분을 못 따라오게 하는 것을 공부하라는 거죠. 그렇죠? 이건 AI가 대체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행정을 해가면서 매뉴얼대로 하는 게 99%는 행정 매뉴얼대로 해요. 근데 1%의 자율성, 이거를 적극 활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기계의 부속품이 아니니까요. 기계의 부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의 능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피가 흐르는 인간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 여러분만이 가지고 있는 거, 그거를 인식하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매뉴얼은 여러분의 실수를 막아줘요. 그렇지만 성장시켜주진 않아요. 매뉴얼대로 가는데 뭘 성장할 게 있겠어요. 그렇죠? 그냥 매뉴얼 내려온 대로 본 대로 행동하면 되는데 그건 기계가 다 한다고요. 사람이 할 일이 아니라고요, 이제. 예. 그래서 여러분의 성장은 매뉴얼이 끝난 지점, 즉 불편함의 고뇌가 시작되는 그곳에서부터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 미국의 어느 대학에서 스탠포드 대학이든가 뭐 어디에서 연구를 했어요. 어린 원숭이를 가족의 무리에서 엄마한테 띄워놔, 애미한테. 그걸 규칙적으로 한 번씩 띄워놔. 그걸 띄워놓고 떨어뜨려 놓는 훈련을 시켰는데 무리의 품에서 항상 보호받던 원숭이하고 규칙적으로 가족으로부터 떨어져서 혼자 생활했어야 됐던 원숭이하고 이거 이제 테스트를 해보니까 혼자 규칙적으로 띄워놓고 혼자 독자적으로 했던 애가 현실 적응 능력이 훨씬 뛰어나고요. 활동 능력도 어마어마하고요. 걔가 결국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런 면모를 보여줬대. 하나같이 다. 어쩌다 하나가 아니라. 네. 사람도 평생 보호받으면서 살아온 사람보다 역경을 겪은 사람이 정신적인 안정지수가 훨씬 높잖아요. 그리고 생활의 만족도도 훨씬 높았대요. 실제로 수천 명을 조사해 본 결과 어지간하면 그냥 만족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곱게 공주마마, 왕자마마로 살아오거나 집안에서 우쭈쭈쭈쭈 이런 경우. 그건 뭐냐, 밖에만 나오면 이게 유리야. 깨져 그냥. 유리그릇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생활의 만족도가 높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얼음물 양동이에 실험을 했어. 얼음물을 갖다 놓고 그 양동이 얼음물에다가 손을 담그게 해. 그 손을 담그는데 버티기 실험을 해요. 그럴 때 역경을 겪어본 사람들이 훨씬 고통을 덜 느낀대요. 예. 근데 이 고통을 별로 안 겪어본 사람은 얼음물에 넣는 순간 그냥 막 팔이 저려서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은 거예요. 예. 그리고 실험을 할 때 고통을 겪어본 사람은 두려움의 대상으로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데요. 아주 흥미로운 기회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이순신 장군 전시와 유물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장군은 파직과 백의종군이라고 하는 극심한 불편함을 반복해서 겪었던 분이시죠. 그렇죠? 그는 그 권력층의 비위를 맞추면서 편안하고 무난한 관직에 머물 수도 있었지만 그분은 불편한 길을 택했어요. 매뉴얼이나 타협이라는 온실을 깨고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구할 근육을 키워나갔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그 제가 아까 소개한 책의 저자는 탐험가로서 길을 나섰을 때 성공할 확률 50%, 실패할 확률 50%라고 썼더라고요. 그런데 장군은 성공할 확률이 0%에서 시작한 분이에요. 바로 명량해전이잖아요. 제로예요. 1%도 그거는 성공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네. 그런데도 그분은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그런 한계를 뛰어넘는 그 도전을 통과하신 분이에요. 그걸 통과한 게 이 나라의 바로 우리의 바로 선조인 이순신이라고요. 거북선이라고 하는 그 불편한 배 안에서 자신을 가두어 놨던 게 아니라 편안함을 포기함으로써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 후손에게까지 자유라고 하는 가장 큰 안락과 평화를 선물해 줬던 거죠. 제가 박물관에서 만난 건 그것이었어요. 미국의 상원 의원이 거기 글을 쓴 게 나와 있더군요. 일본인을 상대로 일본인을 쳐서 이긴 것은 조선뿐이다. 그 한 줄의 문장이 딱 있더라고요. 정말 감격스럽죠. 근데 그분의 불평과 그분이 감당하셨을 걸 생각해 보죠. 오늘의 나한테 허락된 자유가 어떤 것인지를. 그 당시 조선의 조정은 평화에 취해서 편안함의 감옥에 갇혀 있었잖아요. 네, 오죽하면 징비록에 그런 글까지 썼겠습니까? 적나라하게. 정말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의 내용이 징비록에 나오지 않습니까? 일본 사람들은 그게 아주 교재로 쓰고 있고요. 우리나라를 그냥 손바닥 뒤집들 줄금까지 다 보도록 징비록에 상세히 썼으니까요. 그러나 장군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남들이 다 편안할 때 혼자서 불편을 감당하면서 결국 나라의 운명을 바꿔놨어요. 명량의 울돌목은 배를 타기에 가장 불편하고 가장 위험한 곳이잖아요. 영화 보셨겠지만. 그는 후방으로 후퇴하는 쪽을 선택하기보다 가장 거칠고 위험한 바다로 나아가서 그 엄청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 그 지형을 무기로 썼던 거예요. 도구로 썼죠. 편안한 길은 적도 다 알거든요. 다 적도 예상하거든요. 아무도 엄두를 내지 못하고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곳으로 다 끌어들인 거죠. 편안함은 잘못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가끔은 불편한 자리, 불편한 자리와 불편한 감정, 불편한 인간관계, 그런 것을 지그시 견뎌보는 그런 마음을 스스로에게 키워가라는 거죠. 이 저자가 그런 말하는데 핵심은 고통스러운 불편을 일부러 겪으면서 살아가라가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불편을 선택해 봐, 이 말이에요. 아주 가끔은. 그래서 아주 가끔은 불편이 왔을 때 그거를 기회라고 생각하라. 짜증내고 분노가 일어나고 확 때려 부시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견디고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도 기다리는 동안에 여러 유형 사람 구경도 할 수 있고 생각을 바꾸라는 거죠. 의도적 불편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다 보면 나보다 실력 없는 후배가 승진했다라는 소식을 들어도 그리고 포상을 받았다는 말을 들어도 감정이 쉽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내 인생을 흔들어 놓을 만큼 괴로움으로 다가오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괴로워야 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요. 그건 그 사람의 몫이라서 간 것이지 내 것을 빼앗아 간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린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고통의 도가니로 들어가게 되죠. 기꺼이 불편함을 선택해서 이겨보면 그동안
폭이 좁았었던 마음도 넓어지게 되고, 이해할 수 없었던 사람도 이해하게 되고, 오해로 인해서 마음의 문을 닫았었던 누군가를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 수도 있고, 그 사람을 다시 사랑하고 다시 인연 맺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 마음 안에서 꼴도 보기 싫어라고 하는 식으로 내친 사람의 숫자가 많을수록 나의 우주는 좁아질 수밖에 없다. 우리의 내면에는 우주보다 더 넓은 광대무변한 대우주인데, 우리 내면은 지금 바깥에 보이는 세계의 우주 아무리 넓다 해도 그것이 우리 내면의 우주보다 더 넓지는 않다 그랬거든. 그게 부처님 말씀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누구를 이래서 내치고 저래서 내치고 담 쌓고 뭐하고 막 너는 이래서 미워 저래서 미워, 저건 꼴도 보기 싫어, 저런 게 여기 왜 있어, 어유 저건 나가지도 않아, 어째, 예를 들어 이렇게 하는, 여러분은 그럴 리가 없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나에게 많다. 그러면 그럴수록 여러분을 가두고 있는 집은 좁아질 수밖에 없고 그 우주에는 발 디딜 공간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기꺼이 불편을 향하여 나아가 봤을 때, 그런 걸 즐겁게 맞이할 수 있는 마음이 되었을 때, 그럴 때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아요. 우리 외롭단 말 많이 하잖아. 외롭다고 막 눈물 흘리고 그러잖아. 혼자 있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일인지를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누군가와 어울려야지만이 즐거운 건지 아는데 어울렸다 와보세요. 좋았나? 모임 가져보세요. 모임 갖고 왔죠? 뭐 남는 거 있어요? 없어요, 별로. 모임이 필요 없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너무 그런 것에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쓰려고 노력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예.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고 오히려 고독을 품어 안아. 예. 그리고 오늘 하루 그렇게 하다 보면 오늘 하루를 사는데 내게 귀하게 주어진 이 하루가 인류가 걸어온 길에서 얻게 된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돼서 경배를 하게 되죠. 일론 머스크의 인터뷰 중에 그런 게 있더군요. 뭐 여러분들 이미 다 보셨을 수도 있지만 나는 사람이 장수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길게 오래 사는 걸 원치 않는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람은 변화하지 않고 달라지지 않은 채 목숨만 길게 산다고 그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사람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아. 이해심이고 뭐고 없어. 달라질 생각도 없어. 그냥 그러고 뭐 확정 지었어. 그냥 한 번 확정 지어가지고 여기 딱 쐐기 박아놨으면 이 쐐기 빼는 법이 없잖아요. 그냥 그대로 가기로 하잖아. 원웨이. 예, 티켓도 없어. 돌아오는 티켓조차도 없어. 예. 정말 어떨 땐 우리가 돌아오지 못하는, 돌아오는 티켓 없이 그 길만을 향해서 가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건 변화하지도 않고 달라지지도 않아. 고집불통은 여전히 고집불통이야. 남이 무슨 말만 하라면 너나 잘하세요. 뭐 이런다든지, 누가 뭘 시키면은 뭐 이걸 꼭 왜 내가 해야 되느냐고. 그런 사람 많아요. 우리 불교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남이 해야 될 일 내가 있잖아요. 우주 법계가 내려다보고 있어서 반드시 복을 그 사람한테 준다. 그걸 불가에서는 공덕이라 그래요. 공덕 짓지 않고 소원 성취하기를 바란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무한한 공덕을 지어야 돼. 그 공덕은 어떻게? 남이 보이지 않게도 하고. 그럼 요즘은 그런 얘기하죠. 내가 호구냐? 내가 왜 해? 저 사람이 할 일을 내가 왜 하냐? 내가 왜 그 짓을, 아유 내가 뭐 바보냐? 그러면 내가 뭐 잘하면 다 나만 시켜. 능력 있을 때 하세요. 왜? 이거 100년밖에 못 사는데요. 100년 중에서도 여러분 일할 수 있는 나이 65세까지예요. 그 이후 하고 싶어도 못해요. 거들어 주려고 해도 못 거들어줘요. 늙었고 안 보이고 감각 떨어지고 힘없고 해줄래도 못 해줘요. 그렇지 않아요? 부탁도 안 해요. 늙은이 취급하고요. 그런 취급받고 싶어요? 홀대 받아요. 결국은. 그러니 변화도 하지 아니하고 달라지지 않은 채 목숨만 길게 산다고, 장수한다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난 그런 식으로 인류가 오래 살기를 바라지 않아요 라는 말을 합니다. 너무 내 생각하고 똑같아가지고 와 놀랐어요. 인류가 오래 살기를 바라지 않는 이유가 그냥 괴로워서 고통스러워서 오래 살지 않는 게 아니라 내가 안 바뀔 거니까. 안 바뀌는데 세상에 밥은 다 먹고 살아야 돼.
좋은 거는 다 누려야 돼. 나이가 들면 어떻게 돼? 해외여행 다 다녀야 돼. 모든 걸 즐겨야 되는데 사람은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고집불통을 더 부리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이해의 폭이 넓어지는 거지. 나이들미라고 하는 게 뭐예요? 나이들미라고 하는 건 그만큼 내가 폭이 넓어졌어요. 이게 나이들미예요. 주름살 숫자가 나이들미 아니고요. 그렇잖아요? 그런 말이 있거든요. 우리의 피부에 얼굴 세포에 말이에요. 이 얼굴 피부에 138억 년의 우주 역사라고 들어보셨죠? 우주 역사가 138억 년이고 지구 역사가 46억 년이에요. 그러면 138억 년이라고 하는 그때 빅뱅이라고 해갖고 별이 팍 그냥 폭파하잖아요. 별이 폭파하면서 만들어졌었던 하나하나의 그 당시에는 원자도 없지, 아원자죠. 쿼크니 뭐니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아원자이던 것들이 어떻게 하다가 이제 온도 떨어지고 어쩌면서 지들끼리 뭉쳐갖고 하다 원자가 되죠.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주기율표 92번 우라늄까지잖아요. 1번 헬륨부터 시작해서. 그 말은 그 별이 만들어 놓은 한 조각이 지금 내 얼굴 세포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 세포에도. 지금 갓 태어난 아기에게 또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모든 사람의 나이는 똑같이 138억 살이란 뜻이에요. 지금의 우리 나이가 뭐 40 먹었네, 50 먹었네, 60 먹었네 이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나이 많이 먹는 거 싫어하잖아요. 우리의 생각의 폭이 커지고 진화하면 나이를 많이 먹을수록 훨씬 더 우리가 사람 됨됨이가 폭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어떤 그 과학자가 누가 나이를 물어 60살밖에 안 됐는데 몇 살 되셨냐가 355살이라고 대답을 해. 그러니까 저 사람이 약간 돌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 그랬더니 내가 네 눈에 볼 때 육체의 나이는 60살로 보일지 모르지만 내 정신 연령은 355살이야. 355살을 살아올 정도의 산전수전 공중전을 겪어봤다는 얘기죠. 유아틱해가지고는 나이가 지금 여러분 나이가 50, 60 돼간다? 40대, 50대가 많으실 걸로 알아. 여러분 나이가 40, 50이라고 해도 불혹의 나이라 해도 불혹이 돼요? 예. 10살도 안 된 애보다도 못한 생각이 있을 수 있잖아.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자기 나이를 40 먹었네, 50 먹었네, 55 먹었네 말할 수 있어요? 그 나이를 먹었을 만큼의 행동거지가 나한테 나오냐는 거지. 안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 모두는 138억 살을 동일하게 부여받았다는 거예요. 금방 태어난 손주나 지금 90 몇 살이 되신 분이거나 다 이 얼굴 세포에 빅뱅에 그때 당시에 터졌을 적에 있었던 그 원자부터 시작해서 우리 몸에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도 공유되지 않은 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폭을 넓혀 나가다 보면 불편을 감수하는 것이 우리에게 오히려 더 견디고 참아내는 힘을 더 준다는 거예요. 왜 참아야 되는데? 사람 되려고. 네. 우리가 사람 되려고 왔잖아요. 인간 되려고 왔는 건 뭐냐? 인간 되는 공부를 배우라는 거예요. 그 말은 그 티베트 불교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윤회를 많이 해본 사람,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윤회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생각이 굉장히 폭이 크다, 자비롭다. 윤회를 많이 하다 보니 얼마나 산전수전을 겪어봤겠어요? 근데 사람으로 온 거를 몇 번 안 해본 사람이 있는 거야. 한 3번 와봤다든지. 그럼 사람 아닌 짓도 한다는 거죠. 사람이 뭘 하는 건지를 별로 학습해 본 게 없으니까. 근데 이번 생에 딱 한 번 사람으로 온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뭐가 뭔지 분간이 안 돼갖고 인간 아닌 짓을 하기도 한다는 거지. 사람 몸을 받아서는 왔는데 동물 시절에 살던 걸 그대로 가지고 있는. 동물이 나쁜 게 아니죠. 동물이 갖고 있는 본능에 의해서만 움직여지는 거. 사람은 본능 그 너머의 세계까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불자시니까 반야신경 하시잖아요.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어딜 가자는 겁니까? 4차원 이상의 세계를 논하고 있어요. 우리 3차원 살고 있잖아. 3차원은 X, Y, Z축밖에 없어요.
X, Y, Z는 뭐 가로, 세로의 높이밖에 없어요. 그 세계가 다인가요? 거기에서는 미움도 있고 슬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나 그 세계를 넘어선 4차원에서는 스페이스 앤 타임이 아니잖아. 스페이스 타임이지. 그렇죠? 이것과 이것이 분리되지 않잖아요. 그 세계를 반야심경의 끝에 주문이 바로 그 말이에요. 그 세계 너머의 세계를 논하고 있거든요. 불생불멸도 마찬가지고 부중불감도 마찬가지고 불구부정도 마찬가지고 이미 차원 너머의 세계를 말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 차원 너머를 세계를 우리가 경험하는 건 뭐예요? 생각의 폭을 넓히면 그 세계를 바로 경험하고 본다는 거죠. 그 세계가. 그렇죠?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이 아무리 편안한 공직에 계시거나 또 정년이 보장된 자리에 계신다 해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통과 고뇌를 안 겪고 사실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에 불편이 오거나 불편한 인간관계를 마주하게 될 때 그 모든 것들을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는 맷집을 키우셔라. 예. 이 정신의 맷집을 키우는, 근육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특히 여러분 사회는 더해 왜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잖아요, 여기. 능력 있는 사람이 많이 들어오신 걸로 알아요. 그렇죠? 어영부영하다가 어떻게든지 여기 왔을 리는 없을 것 같아요. 나름 엄청 공부하셨을 거고 시험 쳐서 들어왔을 것이고 나름대로 똑똑해서 들어오셨을 것인데 그러면 경쟁이 더 심할 수도 있잖아요. 어떤 사회보다. 그럴 때 그 경쟁이 여러분을 성장시키는데 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갉아먹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대보살들이시다.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또 한 해를 살아가 보시면 어떻겠는가 하는 말씀드리면서 제 강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